지난 9월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규제책이 실효성이 있었을까요? 성수기 가을 부동산 시장이 눈치 보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꽁꽁 얼어붙은 심리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부동산 투자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해야 한다면 어디를 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집으로 꾸려지고요. 먼저 여의도 학파 모셔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큰 그림부터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홍춘우 기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뉴스면 뉴스, 인터넷이면 인터넷, 모임이면 모임, 부동산 얘기뿐인 것 같아요. 서울 집값이 아주 가파른 폭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상승폭이 무려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왜 이렇게 오르게 된 건지 먼저 배경부터 들어보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수요가 늘어난 것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핵심 지역의 부동산 공급은 그러니까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는 원래 적었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매년 한 2만 5천 호 정도밖에 안 지었으니까 너무너무 적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왜 지금 올랐나? 결국 상장사들의 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몇 년에 걸친 2016년부터 시작해서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구매력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쉽게 얘기해서 상위 소득자 중심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이른바 불평등의 심화가 안 좋은 방향으로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세한 게 58년 개띠라고 흔히 통칭되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입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올해 만 60이죠. 만 60살에 이제 은퇴를 해서 설계하려고 딱 봤더니 금리가 1.5%예요. 이거 뭐 은행 예금해가지고 또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아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차라리 소형 평형의 임대 잘 되는 아파트 월세 받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수요들까지 계속 가세를 한 거죠. 결국 경기가 좀 어떻게 본다면 수출 일부 기업들 위주로 좋아진 데다가 집은 예전부터 계속 부족했고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의 어떤 은퇴 속에 저금리까지 가세한 게 최근 집값을 급등시킨 여러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한 측면 등 다양한 배경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상승세 제동이 걸렸습니다. 9.13 대책, 9.1 공급 대책까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1%가 넘는 상승세가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초순까지 그러니까 매주 1%,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복리입니다. 그러니까 52주가 있잖아요, 1년에. 그래서 이런 속도로 오르게 되면 연간 얼마 정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지 계산해 봤더니 93% 상승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두 차례에 걸친 대책을 내놓은 다음에 바로 10월 첫 주에 이제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방금 전에 됐는데요. 그걸 살펴보니까 전주 대비라는 것은 지난주에 비교해서 0.5% 정도 상승으로 상승 탄력이 반 정도 줄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불길처럼 주간 단위 1%씩 급등하던 것들은 좀 진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리가 눈덩이로 쌓이면 굉장히 무섭죠. 주간 단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속이 지켜지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9.13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또 전세 자금 관련돼 있는 대출을 받거나 또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이 대출 받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을 걸었는데 이어서 이제 9.21 대책에 드디어 공급 대책이 오래간만에 포함됐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수도권의 핵심 지역에 얼마나 집을 지을 거냐 20만 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언제 지어질 것인가 더 나가서 서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8천 호는 어디다 지어지는가 등등 시장의 참가자들은 그동안 이러다 잡히겠지 벌써 2016년 11.3 조치 2017년에 있었던 파리 대책 그리고 이번에 대책까지 해서 매년 굉장히 굵직굵직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 걸 보며 야 이거 정부 믿다가 큰일 나겠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라면 집을 사면서 값을 올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놓기 위해서는 심리를 안정시키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근데 잡힌 심리가 예전처럼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뛰어오르는 걸 막기 위해선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 신뢰를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9.13 대책과 관련해서는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대책이 좀 나와줘야 실효성이 더 크게 늘어날까요? 예, 일단 뭐 서울시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바톤은 서울시로 넘어갔는데요. 서울시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는 힘들 것 같다. 이제 그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 특히 도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 사이에 그린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환경도 보존하자. 이건 수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남은 게 뭐냐면 도심 지역의 용적률이 작은, 그러니까 평균 160%밖에 안 되는 그런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들을 개발시키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주거용으로도 하고 또 공실이 발생한 오피스텔, 오피스 건물들에서 이 주거용으로 전환을 시키자. 밤에 도심이 텅텅 빈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인센티브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들을 갖다 잔뜩 짓게 만들어 주려면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게 수익이 있다. 이걸 내가 집을 지어서 여기서 임대를 놓게 될 경우에 돈을 번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들,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오피스 빌딩의 유효 이야기는 저는 조금 약간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동에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리 한 평에 3억 정도 한대요. 공시지가가. 와. 네, 그런 땅을 왜 비싸냐 하면요. 일단 첫 번째 관광객 많이 오죠. 두 번째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쇼핑, 백화점 있죠. 세 번째 그 근처에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사옥들이 있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땅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 땅에 그런 건물들이 들어있는 데는 경제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전용하겠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지 또 밤에 거기가 비어있다라는 것은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밤에만 그러면 낮에는 사무실 쓰다가 밤에 집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용도 전환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수익이 있어야 거기 건물을 가지고 계시거나 지주들이 움직일 텐데 또는 그걸 서울시가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 차원인 거지 아직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그런 분들이 경제 주체들이 있다고 보기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우, 쓴소리 하시네요. 이번 대책의 가장 특징이 다주택자들에게 칼날을 겨눴다는데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수 시기를 재고 있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지 지금 따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매수 적기 조언을 주신다면요? 예, 일단 저는 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안타깝게도 네. 금융위기급의 충격이 없으면 안 빠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GDP라는 게 그냥 그 금융위기,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라든가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이 정말 우리나라 수출이 막 마이너스 20%, 30%가 되는 급박한 위기가 아닌다 하면은 집값이 빠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1990년대인데 그때는 86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30%씩 4년 오르고 빠진 거라 사실 그걸 주택 조정이라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들 특히 나 그렇게 과도한 차입 없이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서는 이번에 다주택자들의 매수들이 좀 억제돼 있고 시장이 좀 진정된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전제를 들었습니다만 LTV, DTI, 그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가 주택담보인정 비율 같은 여러 가지 비율들 규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 빌리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라든가 또는 다른 고금리 대출을 일으켜서 무리하게 들어가셔야만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싶은 분들에게는 일단 저는 좀 자제해라. 왜? 그렇게까지 시장에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에 잔파도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아까 연간 기준으로 제가 별로 조정받은 적 없다 그러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충분히 시장은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너무 무리하게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도주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 최근 들어서서 직주 근접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강북의 일부 뉴타운들
또 강서 쪽에 마곡 가까운 여러 구역들 이런 데들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주도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도주가 아닌 주변 지역이 그냥 단지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더 나가서 그런 주택들을 또 아주 높은 무리해서 그렇게 사기에는 이미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 지역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질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지금도 적기라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고요. 유망 지역에 대해서 살짝 팁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또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만 11번 나왔고요. 과거 일본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하다가 법을 붕괴가 됐다 이런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이 강력한 규제책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뤄봐서 일본형 침체가 우리나라도 올 수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되거든요. 네, 여기서 브레이크 안 걸리면 정말 올 수도 있습니다. 와.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잠깐 비유를 하나 드리자면 동경 지역이 그 23개구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6개 시군까지 감안하면 3,600만 명이 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메갈로폴리스입니다. 그 지역에 제가 기준으로 특히 동경 지역에서도 핵심 지역 23개구 안쪽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1984년에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6배였어요. 뭐 살만하죠. 6년치 연봉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싸진 않지만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9년 5년 만에 얼마까지 갔냐면 16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때 일본이 호황이라 소득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IR 주택가격 소득 비율이 6배가 16배가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3배 오른 거죠. 딱 5년 만에 3배 올랐다.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될 만한 거죠. 네. 사소한 규제, 금리 인상에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랐냐면 지금 12%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건 KB 부동산 통계 기준이고 실거래가 통계는 이거보다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는 더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건 호가 기준이니까요. 아무튼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서 버블의 리스크가 지금 눈앞에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단위 1%, 또 지금처럼 0.5%씩 이렇게 상승하면 연간 기준으로 해서 몇십 %씩 오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충분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제를 하자면 현재와 같은 상승 탄력이 이제 둔화된다. 안정된다면 괜찮죠. 그러나 끝없이 시장에 아무런 규제가 소용없을 정도로 시장이 그냥 나 몰라로 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올해 8월처럼 오르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좀 저는 이번에 9.13 대책이라든가 9.21 대책이 좀 적절했다. 다만 내용 면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발이 먹혀야 되는 시기로 지금 판단이 되네요. 지금까지 대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또다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 또 총리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얘기한 시점인데 박사님께서는 금리 인상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금리 인상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단행될지 아니면 11월 하순에 있는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단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제 금리 인상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 이유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9% 올랐는데 이게 지난 8월에 우리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전기요금 인하했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할 수 있죠.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이 2%니까 이제 턱 밑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 환율이 1달러에 대해서 지금 1,130원 수준까지 와 있는데 지난해 연말 환율이 한 1,060원대, 70원대였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수입 물가도 오르고 있고 또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꼭 집값 잡기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보다는 물가 상승 측면에서 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어찌됐건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금리가 실제로 인상이 된다면 집값은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요? 예,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주택 구입 여력 지수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것인데요. 네. 바로 뭐냐 하면 소득 증가가 얼마나 높으냐. 두 번째,
집값이 얼마나 비싸냐.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되냐.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지수인데요. 최근 서울 주택가격 지수는 딱 보면 2006년 이후에 역사적 평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금리만 본다면 역사적 평균 수준인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금리가 여기서 0.25% 또 내년에 더 인상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제 점점 주택 구입의 부담이 과거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높아지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상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참고로 1989년 일본 부동산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 버블 국면에서 무너질 때 금리가 2.5%에서 6%로 인상된다 무너졌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5%가 이번에 1.75% 정도로 인상되지 않겠냐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1989년 겪었던 일본형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버블 붕괴 시나리오를 대입하기는 어려움은 있다. 다만 주택 구입의 상대적 부담들은 조금씩 높아지는 국면에 있는 건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속도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또 자본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의도 학파라서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금리가 오르면 뭐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 대비 부동산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초기에는 부동산이 좋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계속 인상돼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고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약발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약은 부동산을 바로 잡는 특효약이라기보다는 부담을 서서히 주는 마치 경주를 할 때, 경주말을 할 때 거기다가 맨날 1등하는 말에게는 점점 무게를 더 달잖아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약간의 부담을 줘서 다른 말들하고 공평하게 경주할 수 있을 것처럼 말에 무게를 더하는 것처럼 점점 발을 느리게 만드는 정도의 역할이지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의 추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인상되는 이유가 물가 불안에 있다. 그러면 물가 불안할 때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민감하다. 다만 그 민감하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금리 인상이 누적되어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부담이 충분히 커진다고 느껴지는 그런 소비자들, 대출자들이 많을 때 악영향을 받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금리 변수까지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내년 시장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상승론부터 거품론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다양한 전망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는 2019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상승세는 이어지나 탄력은 많이 둔화된다. 상승세 이어진다. 네, 상승세는 이어지나 탄력은 올해보다 훨씬 약할 것이다. 저희는 좀 그렇게 약간은 희망을 담은 전망인데요. 왜 그러냐면 올해처럼 오르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급 불균형이 존재했습니다. 보너스를 받고 뭐 어떤 직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 해당되는 인센티브 받았다는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목돈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 오르기 어려웠는데 이제 내년으로 가면 뭐 현재와 같은 가팔은 어떤 소득의 증가라든가 아니면 더 나가서 어떤 수익성의 상장 기업들의 수익성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저희들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더 나가서 공급도 이제 확대한다고 정책을 펼치니까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된다 이렇게 봅니다만 문제는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서 마이너스 상승률로 갈 것인가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라고 보면 여전히 아직 집은 부족하고 더 나가서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이익 자체에 개선 흐름이 삼성전자의 3분기 이익 발표에서 보는 것처럼 탄력은 둔화됐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다면 역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 있다 봅니다. 네, 완만한 상승세를 전망을 하십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품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더 세분화해서 전망을 세워보도록 하죠. 분양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여전히 뜨거운데 수도권 내에서는 차별화된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역에는 또 문제가 심각하죠.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분양시장에 있을까요? 네, 양극화의 흐름은 지속된다. 그러나 양극화의 강도는 조금 완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남 해안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전에 공급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무엇보다 조선이나 자동차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중후장대한 장치 산업들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일단 조선업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그쪽 남동 해안벨트에 있는 기업들의 경기들이 아주 미세합니다만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급 과잉에 억눌려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해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처럼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의 부동산 시장의 분양 시장은 호조를 누릴 것이나 양극화의 강도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개선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때 강도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과연 핵심 변수가 될 만한 사항은 어떤 게 될까요? 경기입니다. 경기. 네, 경기?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 그러니까 2016, 17, 18, 3년 연속 상장 기업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이 과정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연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대 리스크는 뭐냐면 우리나라 내부 내수요에 의해서 경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출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해외 쪽에서 수요가 갑자기 얼어붙는다든가 수출 쪽에서의 어떤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수출 증가율이 계속 한 2달이나 3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라면 그 뒤에 기업들의 이익들 전망도 나빠지고 임금 상승 탄력도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은 내년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질적으로 경기가 나아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질문까지 드려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대책과 변수 그리고 내년 시장까지 전망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혼춘옥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부동산 실전 투자 성공하려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갈등, 또다시 고개를 드는 신흥국 위기론, 평화의 길에 오른 한반도 경제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린다. 혼란과 희망이 공존하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이겨낼 돌파구는 어디인가?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대담, 더 인터뷰 10. 경제 증시 각 분야 주요 인사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는지 실전 투자에 대한 팁, 그 핵심만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너무 궁금합니다. 현장 전문가시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시장부터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9.13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극심한 거래 절벽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10월 초 현재까지 거래 변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통계치를 보려면은 보통 그 KB 국민은행 시세나 아니면은 부동산 전문 포털 사이트 내지는 한국감정원의 이제 통계치를 이제 원용해 볼 수 있겠는데, 한국감정원이 이제 바로 10월 1일 기준 서울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0.09%였습니다. 바로 한 달 전, 바로 9.13 대책이 나오기 한 달 전에 상승률이 0.47%, 그리고 10일에 지난달 10일에 0.45% 상승한 것에 비하면 정말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0.1%가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현재 지켜보는, 이렇게 관망하는 새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망세가 심화가 돼 있네요. 아무래도 이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서울을 제외해서 지역별 아파트 시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곳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는지도 궁금해져요. 바로 용인시라고 볼 수 있겠죠. 용인시요? 특히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 그러면 기온구가 있겠는데요.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는 3.91%가 상승했습니다. 정말 요 근래에 보기 드문 이 높은 상승률인데 여기가 바로 비조정구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 혜택이 즉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이제 9월 29일 이때 이제 그 KB 국민은행 시세에 의해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3.91%가 올랐다.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에 그야말로 서름을 한꺼번에 만회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내지는 서울 전 지역이 주택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일부 지역은 투기 지역으로까지 이제 병합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안에의 어떤 투자보다는 조정 대상 구역의 제외돼 있는 이런 지역들로 이제 투자세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될 때 용인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울의 접근성에 따른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단순히 시계열표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으세요. 항상 보면은 자 전세 시장의 흐름이 좋은 지역이 있고 매매 시장 흐름이 좋은 지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전세 시장 흐름 지역이 좋았던 이런 지역은 과천, 안양, 성남, 의왕, 부천, 하남, 고양시, 덕양구, 인천, 남구가 되겠습니다. 이 매매 흐름이 좋은 시장은 안양, 용인, 수원, 부천, 시흥, 구리, 고양, 덕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와 인천, 부평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동시에 좋았던 곳은 어디냐? 바로 그 흐름이 동시에 좋아진 그런 곳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병합되는 것을 동시에 찾아보면은 바로 안양, 부천, 고양, 덕양, 인천, 남동구 정도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서 앞으로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는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은 실제의 생활 여건에 직장과의 내지는 가족의 어떤 생활 패턴을 고려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짚어볼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와 전세 시장을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시에 흐름이 좋아진 곳, 안양, 부천, 고양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수도권 근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아파트 시장 변화를 살펴봤는데 한편에서는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가 쏠림 현상이 상당하죠. 다세대 주택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세대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제 한 예로 보면은 네. 과거 이제 그 일반적인 아파트 시세와 다세대 주택의 그 가격 갭 차이가 같은 조건일 때 아파트를 100이라고 놓고 보면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60 내지 70%의 가격이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것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었었는데 현재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를 100이라고 놓고 보면은 현재 다세대 주택의 가격 차가 30 내지 35%입니다. 그러니까 괴리차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이 눈을 돌려서 이제 그 입지가 좋고 미래 가치가 좋은 다세대 주택 내지는 오피스텔 이쪽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고 또 투자에 실질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또 단독주택을 전문으로 지급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인용해 보아도 현재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강남 3구에서는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서울의 강남 3구를 제외한 여타 지역으로의 효과는 아직까지는 서울 강북에 예를 들면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왼쪽과 오른쪽이 뭐가 있냐면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까지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 강남 상구에서 워낙 괴리가 크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 쪽으로도 눈을 놀리는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도 대안으로 떠오르던데 이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나서시는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전형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기준은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해야 되거든요.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한다는 말은 대출을 활용해서 그 대출 이자를 탕감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수익으로 환원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 지렛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지름길인데 수익률을 올리는 지름길인데 대출이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자금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투자를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이 상가의 투자에 그 거래량이 상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약 13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즉 2배, 그러니까 232%죠. 그러니까 2배 이상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 입지가 좋은 저렴한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면은 투자를 하셔도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우네요. 현장 전문가시기도 하고 제가 여쭤본 곳이 경매, 상가, 오피스텔 세 군데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좀 더 유망하다 생각을 한 투자처가 있다면요? 각자의 어떤 그 보고자 하는 목표점에 좀 따라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은퇴 세대예요. 은퇴 세대면은 앞으로 은퇴 세대가 걸어가야 될 것은 결국은 안전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 그 많은 세월들을 지켜가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지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확보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이제 그 지역적으로 또 규모별로 그리고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해서 이것은 어떻고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C는 어떻다 이러한 표준적인 어떤 데이터가 아니고 바로 실전이 경험이 된 이런 바탕 안에서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눈높이에 맞는 한마디로 표적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그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높여가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되고 또 환금성과 그다음에 수익성을 보장하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예, 표적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은퇴 세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막 사회생활을 딛기 시작한 이런 초년생들은 어떤 부동산 투자가 적법할까요? 보통 연령대별 투자가 있죠. 보통 20, 30대는 내 집 마련 기회고요. 30, 40대는 이제 집을 조금 늘려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50대, 60대로 들어가면은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가 되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패턴들이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상당 부분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20, 30대 내 집 마련 기회에서 내 아이들이 취약할 수 있는 그 동선이 가장 좋은 쪽. 그렇다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따져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부동산의 주거와 수익을 겸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수익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고 그것이 또 지역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즘 상당히 요동치고 있고 크게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 사면은 남들에게 뒤처지고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죠. 막 조급해지고 한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시라. 물론 올해보다는 내년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은 결국 아무리 정책이 발효가 돼도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주택 보급률 이제 한번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서울의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서울 같은 경우는 실질 총 주택 수가 363만 3천 세입니다. 수도권이 901만 7천 채가 되는데 자, 총 가구 수는 391만 5천 가구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실제로 주택 보급률은 95%밖에 되지 않죠. 이것을 2020년까지 98%로 올리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 2030년까지 서울시는 103%의 주택 보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추가로 공급할 땅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최대치이죠.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답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답이요?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공급이 돼줘야 결국은 수요를 누를 수 있는데 매해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창과 방패가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를 가지고 건드려야지 수요를 아무리 누른다 그래도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정책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있죠. 거기에 근거해 보면 용적률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300%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서 어떻다? 서울시는 용적률 200%밖에 주지 않죠.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를 줍니다. 물론 충수 완화 심의를 하면 조금 더 주긴 합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경기도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최대치로 주고 있거든요.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주거 지역의 용적률 2종, 3종, 1종 이런 것들을 50%씩만 풀어도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약 15만 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풀지 않아요. 일부 이번에 이제 9.13 대책에 일부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는 이제 준주거 지역을 용적률 최대치까지 이제 좀 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거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9.13 부동산 대책의 돌파구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궁금하신 질문이요. 현장을 누비시면서 이곳만큼은 아껴두셨던 유망 투자처 어디가 될까요? 유망 투자처. 예.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서울 내의 유망 투자 지역과 서울 바깥의 유망 투자 지역으로 좀 나눠봐야 되겠죠.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005년 8.31 조치를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랜 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그 노하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현재의 그런 그 투자처에서 상대적으로 앞으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강동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4구 중에서는 그나마 주변의 헬리오시티라든가 또 하남 그리고 남양주의 이런 다산 신도시의 공급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제 강동구가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강남 지역 안에 아파트만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주택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살아있다. 땅값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대를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크고 또 강남 지역에 많은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즉 요즘 용산에 투자들을 많이 하시죠. 용산 개발 지켜보시면 길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개발 이슈든 단기간에 5년 안에 할 수 있는 안에 눈으로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산은 길게 보셔야 되고 또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잠정적으로 미뤄지기도 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강변에서 가장 오르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광진구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라. 수도권 외에 서울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비조정 지역 중에 이제 뭐 상당 부분 있겠죠. 그리고 남양주시, 고양시, 덕양구에 일부 있습니다.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쪽, 그리고 용인시의 이제 수지구가 상당 부분 올랐으니까 그 옆에 여타의 지역들을 보시고 구리시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 탄력성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 전문가가 주목하는 지역 눈여겨보시고요.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지역 가운데 주목하는 곳도 한번 선정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이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빼고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이 과연 재밌을까? 라는 것을 돌아보면은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미 가격대가 올랐기 때문에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재건축에는 그렇다면 재건축 투자하지 마? 아닙니다. 자, 재건축에는 어떤 방법이 있죠? 공동주택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중에 강남 지역에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바로 방배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배동은 단독주택 재건축지입니다. 이제 9,700세대 정도가 이주를 준비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먹을 것이 많다. 즉 이주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면서 크게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치동의 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대치동 요 근래 뭐 구마을이요? 대치동, 삼성동 인근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대치 구마을이 단독주택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죠. 바로 이런 지역들이 눈여겨볼 곳 이제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재개발 쪽이라고 하면은 크게 나누면 뉴타운과 단일 재개발 구역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뉴타운의 이제 25개 뉴타운 중에 상당 부분 많이 올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 중에서 이제 뉴타운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수색 증산 뉴타운이 이제 이주가 준비되고 있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았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 이문휘경 뉴타운과 장위 뉴타운을 한번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 구역으로 본다면 불광동 지역이라든가 대연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농 9구역 같은 경우가 현재 구역 지정을 신청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이런 투자 필요합니다. 여러 군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귀담아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말 그리고 내년 부동산 실전 투자를 위해서 꼭 주의할 변수가 있다면요? 첫 번째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예정돼 있죠. 다만 금리 인상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과거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은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는 결국은 실물 경제에 효과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좋지만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 대책. 자, 거시 경제 지표를 보셔야 되고 전세 시장의 흐름을 눈여겨 보셔야 이제 내년에 시장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 투자 팁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019 부동산 시장 투자 방향성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